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치우침 없는 시사 균형 잡힌 뉴스 정치와이드 시간이 왔습니다. 코인 투자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김남국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당이 벼르던 진상조사와 감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이재명 대표에게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비명계에서 나오자 친명, 비명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입니다. 자,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제목입니다. 처음엔 조사 중단이라더니 이젠 추가 조사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달라졌을까? 중단과 추가 조사, 이건 상황이 다른데 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의 어제 그리고 오늘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내에서도 탈당 안 된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입장이 따로 있으신가요?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자유의사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진상조사 정말 윤리감찰단에서 하는 부분은 탈당으로 인해서 앞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에는 혹시 탈당 의사를 사전에 밝히셨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저도 기자들 전화 받고 페북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물론 이제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협조라든가 이런 이제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진상조사팀이랑 윤리감찰이랑 동시에 그렇습니다. 자, 분위기가 하루 사이 좀 달라졌어요. 어제는 글쎄요, 기자들이 물어보죠.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윤리감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단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짧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근데요, 어제 의원총회 늦게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끝나고 나서 결의문의 내용, 그리고 오늘 오전에 설명한 내용은 좀 바뀌었습니다. 자, 화면 보면 이렇습니다. 진상조사, 윤리감찰 중단돼야 한다고 보다. 어제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본인 협조 필요하나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지점이 여기 물음표가 있죠. 자, 당에 무슨 생각이 바뀐 건가? 아니, 뭔가 기준이 안 잡혔던 거야. 뭔가 이 물음표에 들어갈 어떤 생각, 이게 좀 궁금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글쎄요, 뭔가 좀 달라지긴 했어요. 여기 물음표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 지금요. 민주당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저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자기네들 당규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5월 11일 날 제가 페이스북 다시 보니까 예. 김남국 의원이 당에다가 어. 진상조사단 구성과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상조사단 구성하라고 본인이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가상화폐 매각하라고 권고했거든요. 예. 그 권고도 이행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탈당했잖아요. 예. 제가 민주당 당규 봤거든요. 당원 및 당비 규정이 있어요. 예. 거기 13조에 보면 탈당 이렇게 놓고 당원 자격은 탈당 신고서를 접수할 때부터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탈당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느냐? 예.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거나 아니면 팩스로 하거나 더 쉬운 거는 이메일로 내거나 아니면 당원 탈당 플랫폼이라고 있나 봐요. 예. 거기에다가 그냥 띡 해가지고 나 탈당하겠다 그러면 탈당이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까, 그걸로? 접수한 날로부터 당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윤리심판원 규정을 갖다 봤더니 예. 14조의 징계 사유가 있거든요. 누구를 징계하느냐? 당원, 당직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예. 그런데 김남국은 더 이상 민주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당 소속이 아니죠. 탈당을 그러니까요. 했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사람을 못하러 징계를 갖다 합니까? 징계 내용을 갖다 보면요. 제명 당원 자격 정지, 당직 자격 정지 경고예요. 여기에 탈당한 사람한테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못하러 조사를 갖다 합니까? 쓸데없이. 차라리 예. 이러이러하니까 검찰이든 공수처든 경찰이든 예. 수사 의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본인의 협조를 받아서 추가 조사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협조를 안 하면 협조를 안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달라고 해놓고 예. 그래놓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더 이상 협조를 구할 것이며 예. 김남국 의원이 협조를 할 것이냐 저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혁신 변호사는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당이.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인데 자 오늘 민주당 소속인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진상조사 감찰이 중단됐냐라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의원총회를 했고요. 뭐 결의문 있고 오늘 또 최고위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거는 협조를 얻어서 추가 조사는 한다. 그리고 아까 보면 윤리감찰 쪽도 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탈당하게 되면 뭐 징계가 개시되고 있거나 그런 것에 협조를 안 해도 되는 사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나 그렇고 국민의힘도 모두 비슷합니다. 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탈당을 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우리는 지금 허다하게 봤던 것이죠. 이게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다. 저는 이거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복당시킨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 예, 먼저 예. 드리고요. 수석 대변인께서 말씀은 보통의 경우에는 징계를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총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예.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예.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의총장에서. 그리고 그 윤리감찰단의 규정을 보아도 징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탈당기를 제출해도 징계를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 예. 징계 조사를.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계속 진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에 큰 부담을 준 건 맞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한 것, 그다음에 상임위 중간에서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줬기 때문에 예. 우리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에 휩싸였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끝까지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것이 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여기서 협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협조 안 하면 당과의 인연은 끝인 겁니다. 우리 많은 인사들께서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다 진실을 소명하고 나서 정말로 예. 문제가 없다면 돌아올 수도 있다. 예. 라고 하고 나서 지금 다양한 인사들이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예. 본인도 징계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예. 협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의 부담만 지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협조를 안 하면 우리 당에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앞으로 당원으로서의 지위는 완전 박탈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은 당의 부담을 둔 것에 마음의 빚이 있고 이것을 본인이 철저하게 소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아마 협조는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제출 등 협조라는 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 다 하고 이걸 말하는 건데 자 그리고 아까 추가적으로 전용기 의원께서 윤리감찰 이것도 진행될 거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어떤 징계 절차를 탈당한 인사지만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건데 그럼 향후에 예를 들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영구 복당 금지 등등등 약간 이런 정도 수위까지 뭔가 징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이미 탈당한 인사지만 예. 이 사람이 돌아올 때는 복당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복당 심사를 받을 때 부적격이 되면은 복당을 할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 입각해서 보면은 징계를 받게 되면 예. 탈당을 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돼서 징계를 받게 되면 영구 복당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 보면 의미는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혁진 변호사는 당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나 전용기 의원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찾으려고 당이 노력할 거고 때에 따라서는 강한 징계로 인해서 탈당 이후 상황까지 다 염두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이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최근에 언론 접촉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러나
유독 한 이 유튜브 매체하고는 인터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도 많은 설명 나오는데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항에 대한 당 구성원들의 반응도 좀 묻고 있습니다. 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책임하고 정치적인 어떤 도의적 책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문제로 우리 당에 누를 끼치고 여러 피해를 보는 것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고요. 그래서 탈당해서 제가 여러 가지 모든 의혹을 홀로 광야에 서서 이것을 다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겁지만 어려운 결정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상임위 시간 내냐, 시간 외냐 이걸 떠나서 너무나 제가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 없이 반성하고 깊이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탈당이 이 정치적 최고 수준의 결단에 준합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탈당했다가 쥐죽은도 복당 많이 하시잖아요. 전혀 불이익 조치도 없고요. 민주당에서의 탈당은 사실 최고 수준의 징계, 제명과 동일합니다. 효력이. 핵심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탈당한 거 이거는 일단 책임의 피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근거가 아닌가 싶고요. 당이 너무 느슨했다. 책임의 피 플러스 민주당이 적절하고도 속도 있게 판단을 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실점을 좀 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이 놓쳤다. 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님.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상임위 시간, 그 시간 중에 활동 중에 본인이 코인 투자했다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액이다 뭐 약간 변명하는 듯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데 자,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점이 여러 가지만 이 부분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중에 코인 투자를 그 시간에 했다. 이게 지금 큰 논란인데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국회에는 이런 걸 다루라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곳이 있거든요. 있죠. 민주당에서 이런 데 제소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시각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당을 한 마당에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민주당에서 무슨 이름을 붙이든 징계를 하고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잘해서 안 내고 갔는데 다시 불러서 조사해본들 무슨 실효가 있겠어요. 이거 웃기는 일이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이 그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우리 김남국 의원을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위원장이 누구냐면 민주당의 오선 의원, 변재일 의원이 현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에요. 12명의 의원이 있는데 6대 6으로 돼 있다고. 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이 6명. 그 간사들은 다 원내수석 부대표들이에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대해 제소 내지는 그걸 요청을 안 하고 그걸 빼버리면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을 없앤 거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법을 떠나서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완벽하게 입안되는 거예요. 상임위 회의 중에 그것도 그렇죠. 완전히 뭐 웃기는 일을 제3자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윤리특위에 제소를 안 한다? 그건 완전히 넘어가자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하면 그 뭐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뭐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그다음에 무슨 경고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징계가 그 제명이 있다고요. 가운데는 뭐냐면은 회의 참석 금지, 본회의에 오지 마라. 한 달간, 석 달간. 그러면 석 달간 국회의원의 세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유일하게 징계된 사례가 현재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작년에 출석 정지 30일 받은 거 기억납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석 달인가 30일 기억도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처리할 때 김기현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때는 덕달같이 민주당이 달라들어서 완전 징계를 먹였어요. 그래서 30일인가 먹고 석 달치 아마 급여를 못 받았어요. 그 세비가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온 거죠, 그게. 그런 또 전례가 있네요. 있어. 그러게 왜 민주당이 실제 가장 효력이 있는 이런 국회 윤리특위를 왜 활용하지 않는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심이 돼요.
요거 짧게 오늘 전용기 의원 민주당 소속이라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의원총회 길게 했잖아요. 네. 여기서 혹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특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있었죠. 대변인들이 밝혔을 겁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서 제소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미 윤리위에다가 제소를 해놓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그런 걸 하자라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소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합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윤리위에서 이제 징계를 하면 되는 수준인 예.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징계를 위해서 윤리위 예. 제소할 필요가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이미 제소가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죠. 민주당은 그걸 예. 보겠다. 아니요, 민주당은 거기에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 동의한다. 그렇죠. 제소하는 거에 예. 대해서. 아, 그런 입장이군요, 지금. 글쎄요. 지금 저 전용기 의원께서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강한 어떤 제소도 이미 돼 있으니까 우리는 동의한다. 그리고 만약에 김남국이 협조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신데 다음에도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김남국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약간 다른 결의 주장을 하죠. 그리고 관련 목소리,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터트린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단톡방이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어제 새벽에도 글을 쓰셨고, 그러니까 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방인데, 그래서 어떤 분이 좀 나가달라고 했는데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자, 김주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나와 계신데요. 이 영상 두 가지인데 앞부분이다. 김남국 의원이 얘기한 거. 뭔가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현 정부에 관련해서 뭐 요즘 실정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실정을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뭔가 흘린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총체적 남국입니다. 총체적 남국이요? 예. 지금요? 남국이야. 무슨 뜻입니까, 이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억울하죠. 예, 저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저 이야기를 본인이 하면 누가 저게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근데 알만한 사람 다 아는 이야기죠. 저 자료는 1년 2개월 전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검찰로 갔다가 검찰이 영장 청구를 2번이나 기각당하고 지난해 말에 그랬다 그러죠. 예, 그러고 나서 왜 지금 터졌겠느냐. 이거는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독 보도하거나 그럴 때 누군가가 불법으로 유출한 건 틀림없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도 이번에 세신어총이 있기 직전에 예. 지금까지 본인이 정당하고 본인을 소명해오겠다고 한 사람이 세신어총 앞두고 갑자기 탈당해버리면 비겁한 거죠. 그리고 당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기본 원칙이나 매뉴얼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예.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지명하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진상을 조사하며 언제 1차 결과를 발표하고 구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그 절차에 맞게 계속 진행을 했다면 그렇다면 탈당도 막고 예를 들면 그 여러 의혹이 나오지만 계속 추가되는 의혹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나 언론이 언제는 1차 결과가 나온다. 그걸 지켜볼 건데 그런 거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갑자기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꼴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탈당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정당하고 주장한 것의 비겁함, 당은 그런 부분의 무능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정말 총체적 남국이 된 거죠. 총체적 남국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였는데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앞서 사실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이었는데 지금 이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뭐라고 그럴까요? 이걸 뭐 코인 파동이라고 할 거야. 코인 투자 의혹. 이 사안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더 악성이라고 보십니까? 두 성질은 좀 다른데요. 민주당은 이 문제에 관해서 당의 주도성, 당이 좀 더 선도해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앞서 돈봉투 사건은 검찰에 넘겼고요. 본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걸 밝히고 그 진상을 파악해가도 부족한 판에 그거를 그동안 못 믿겠다라고 했던 검찰에 넘겼고 이번의 경우에도 좀 더 책임자가 정해지긴 했는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뭐 너무나 완강하게 이야기하니까 좀 느슨하게 진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 매뉴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좀 더 그 정해진 날짜가 되면 이 진상이 밝혀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가 있을 건데 예. 이 부분을 그렇게 해나가다가 쇄신노총 열겠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탈당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그냥 뻥 찌어버린 경우죠. 그러니까 탈당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예.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당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이제 남아 있는 자료로 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둘 다 뭔가 좀 어렵고 옹색한데 이게 조금 더 옹색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정혁진 변호사. 네네. 김남국 의원이 말한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흘린 거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 탄압이라고 했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그럼 코인을 탄압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 그 수사를 의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당사자인 송영길 대표는 어떻게 검찰을 믿을 수 있냐라고 검찰청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이번엔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진상조사단 구성하겠다라고 해달라고 해놓고 지금 이제 홀랑 또 이제 탈당을 해버리고 만약에 김남국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면 그렇다면은 지금 김남국 의원은 본인이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가?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그 언제 뭐 상임위였대 뭐하고 그런 것도 막 문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위믹스 코인 130만 개를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돼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주식 판 돈인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니까 다른 자금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밝히지 못하고 마치 무슨 실정 덮기 위해서 이게 오픈된 것처럼 그렇게 그 자꾸 말을 갖다가 호도하니까 그럼 더더욱 더 의심을 갖다가 받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성범 전 의원님.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김남국 의원의 답변을 들어보면 뭐랄까 검찰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는까지는 뭐 야당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다 알고 있으면서 언론에 일부러 흘렸다. 또는 심지어 더 나가면 캐비넷에 쌓아놓고 적절한 시점에 꺼내 쓴다. 하나씩 뭐 꽃감 빼듯이 꽃감 빼내는 거 빼서 아니냐? 맞다. 타이밍 맞춰서 낸다. 이 영화를 많이 보거나 소설을 많이 읽은 분들이에요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그 정도 검찰이 능력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영화에 뭐 묘사되는 대로 완벽하게 쌓아놓고 플레이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영화에 보면 캐비넷이 나오죠. 막 이렇게 꽂혀 있고 뭐 자료들이. 이번에 보시죠. 자, FIU에서 자 이상징후를 포착해서 검찰로 넘겼다. 서울 남부지검 출입하는 기자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검사인가는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깨끗해 보이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때문에 글쎄요. 뭐 FIU에서 우리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 취재겸에 비춰보면 예를 들어서 아니 지나가는 말처럼 그걸 예민하게 들은 기자가 계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거죠. FIU도 물어보고 검찰에도 물어보고 그래서 작년 연말에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코인 갖고 있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자들하고 했더니 농담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 내용이 좀 알려진 게 꽤 됐다 이거죠. 지금 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꺼낸다든지 이런 것은 다 소설 쓰는 거다.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최신 결의안 제가 보기에는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게 결의안의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 심지어 일부 보도에 보면 결의안에 넣자는 의원이 많았는데 결의안 내용에 그 가장 중요하게 윤리특위 제소를 넣자는 의원이 많았는데 지도부에서 뺐다는 일부 보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핵심을 뺀 거예요. 근데 전현기 의원은 이미 제소했으니까 따라가자는 건데 결의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데 적어도 1번, 2번 정도는 윤리특위 제소가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전현기 의원. 충분히 윤리특위에서는 아마 징계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여야 합의가 돼야만 징계가 되거든요. 기존에 한 30명 정도가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 건은 충분히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참 이게
어느 방향까지 흘러갈지는 참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여기서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은 예. 아까 검찰이 본인이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뭐 기자들에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흘러나왔고 기재가 취재를 통해서 이 해당 내용들을 신성범 전 밝혔다. 의원은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을 했어요. 추정할 수 있다라고 예. 말씀 주셨죠. 그게 공무상 기밀 누설죄인 거죠. FIU에서 만약에 정보가 넘어왔으면 그거는 검사는 수사를 하면 됩니다.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예. 만약에 재판 과정은 전 언론이나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 있으니 거기에서 흘러나왔다면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라는 의혹이나 그런 의심을 일체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한 언론의 단독 보도로 나왔죠. 예.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심 안 하겠습니까? 과거에 있던 돈복두 사건도 그랬고 예.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도 그랬고 검찰 발로 나왔으면 누군가는 흘렸고 누군가는 검찰의 이름으로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불만을 갖고 검찰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흘리지 않아요. 이게 계속 근데 이제 저는 말씀도 지금. 이해를 해요. 야당 의원 입장에 저는 한 번 더 강조하죠. 대한민국 검찰이 전지전능한 조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시점에 맞게 내역하는 전혀 제가 보기에는 비현실적인 인식이에요. 지금 민주당 주류애들의 인식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성범 전 의원은 우리나라 검찰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민주당은 의심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강하게 또 얘기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다음은 약간 무수적인 얘기인데요. 무슨 단톡방 얘기가 있거든요. 이겁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얘기를 꺼내서 이게 좀 약간 주목을 받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 메신저 방이 있대요. 이게 뭐 아마 텔레그램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제 탈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도 어제 밤까지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여기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어떤 다른 의원이 김남국 의원 여기서 뭐 얘기하기 김남국 의원 있는 가운데 불편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아니 계속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거 사실 관계 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전용기 의원. 네. 이 단톡방에 전용기 의원도 들어가 계시죠? 네,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아직 있습니까? 사과하고 나갔습니다. 아,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왜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예. 김남국 의원이 저는 당에 큰 짐을 지었고 제가 정말로 크게 사과드린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간 걸로 저는 추정이 되는데요. 그 사과문을 올리고 나갔는지 안 나간지 확인은 안 된지 모르겠는데 좀 나가달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떤 분이 또 나가달라고 또 네. 그 글을 올리신 분도 있어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아니 제가 봤을 때는 나간 걸로 확인이 되고 참가자 검색에도 검색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면 지금 당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너무 좀 예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탈당하고 바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긴 합니다만 좀 있었네요. 근데 나간 지 어떤 탈당하고 있긴 있었네요. 초기에는. 사과문을 올리고 나가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예민하게 반응한 거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이 계신 단톡방 보고 싶네요. 진짜 어떻게 된 건지. 거기 아마 쭉 기록이나 뭔가 남아 있을 텐데 요 사항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또 지난해 약간 떠들썩했었는데 다시 회자되고 있죠. 이겁니다. 최강욱 의원이 이거에 좀 휘말렸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들을 의원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화상회의 중 화면에 김남국 의원이 안 보이자 무슨 얘기를 했는데 이게 큰 논란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최강욱 의원은 아니 이거 짤짤이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서 이게 회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작년 4월인데 근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다른 표현이다. 다른 표현. 그래서 뭐 성희롱성 표현 아니냐 그래갖고 크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당의 징계가 결정됐고 재심 중인데 지금 이게 다시 회자가 되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거를 이 언론 통해서 지금 보도가 다시 되고 있는 건데 회의 때 김남국은 안 보였는데 코인이 생각이 나서 짤짤이 하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 근데 이게 이상하게 들리면서 약간 성희롱성 발언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최강욱은 약간 억울하게 되긴 하는데 당시에 코인 생각이 나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리고 김남국의 논란 불똥칠 것 같아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변명을 안 했다 이거죠. 더 이상 자기가 설명을. 아 이거네요. 그럼 이거. 자, 이 얘기 좀. 그럼 김두수 총장님. 그러면 이쯤 되면 당시에 이미 민주당 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이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꽤 몰두하고 있었다. 이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그럼?
몰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코인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근데 최강욱 의원은 지금 그 화상회의 그때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다는 거예요. 규모나 우리 주변에서 약간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화 과정에서도 주식을 보는 경우들이 있고 뭐 회의할 때도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저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감지한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최소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코인 투자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고 뭐 자랑도 하더라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 저 말이 성희롱성 말이다 아니다 해서 상당한 보좌관들 특히 여성 보좌관들이 성희롱성이라고 그렇죠. 해가지고 결국 6개월 중징계가 나왔어요.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당시에요. 그 부분이 이제 억울하다 해서 지금 이제 재심을 청구해 놓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당의 어떤 이런 불행한 사태, 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개인이 회생하는 아주 우픈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가 작년 8월에 취재한 거라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뭔가 좀 알리바이를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면 조금 변명처럼 들리지만 이미 8월 달에 작년 8월에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어떤 해명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해명이 되는 거네요. 한편으로는 저 짤짤이라고 말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때에 우리가 쓰는 말, 용어 그리고 저런 여기에 이제 이게 동전 가지고 하는 뭐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김남국 의원이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최강욱 의원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이런 예를 들면 상임위 과정이나 회의 과정에서도 계속 코인을 하고 이런 걸 했다고 보면 경각심이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 별게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다 회자가 되면서 아니 결과적으로 최강욱 의원 조금 억울하게 이게 맞다면 정말로 맞다면 최강욱 의원 조금 억울하게 됐네요. 당시에 보니까 이제야 뭐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이게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이 의혹, 이 논란이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요. 자, 첫 번째 이슈 뭐 좀 다뤄봤고요.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민주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죠. 재신임을 받자 이런 주장이 나오자 민주당의 고질병인 갈등 있죠. 고질적인 갈등. 이것도 계파 갈등 또 불거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동안 조금 잠잠했어요. 사실은. 근데 어제부터 이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먼저 한 명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재명만으로의 그 민주당도 참 힘들지만 이재명 없는 민주당도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다만 어느 이게 순간에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거취를 결정하고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지 민주당이 몰아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5 내지 10%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등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중도층 5% 잡으려다가 적극적 지지자 5%를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제 이제 의총 때도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거 반응들이 나오면서 약간 분위기가 조금 험악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 물러나면 하나가 될 것이다. 사퇴 혹은 재심 결단 필요하다. 재심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친명계는 이제부터 재심 얘기니까 본인들부터 해라. 뭐 본심 나오는 거냐? 일부 재심 주장 동의 전혀 없었다. 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요. 막 뭔가 좀 약간 심상치 않거든요. 이거 어제 의총 계셨던 전영기 의원 재심 얘기는 어떤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당이 어려울 때는 지도부에서 어떠한 정말로 뼈를 깎는 쇄신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몇몇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서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봤는데요. 사실 이 해당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도부가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것부터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거취를 표명할 것이냐에 대한 이 논란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 가지 부적절했다고 보는 게 쇄신의총이라고 하면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뼈를 깎는 모습을
그것을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토론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쇄신의 총장 밖에 나가서 본인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 저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편함을 유발시켰고 국민들에게는 더 이 사람들이 쇄신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이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사실 뭐 재신임 이런 얘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도부가 못 다뤘다. 그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다. 특히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이른바 친명 의원 중에 친명으로 꼽히는 의원이니까 이거 제19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판을 하면서 했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도부가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화끈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당수인데, 쉽게 말하면 당 대표인데 예.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왜 그런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분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저 정도 사안 가지고 탈당했잖아요. 예. 김남국 의원 아직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도 탈당했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피고가 된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당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사람 같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해명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복당을 갖다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거지.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기승전결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로 귀결이 되는 거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어떤 처지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나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그다음에 어떤 대처를 하더라도 예. 거기에 대해서 다 비판이 희화화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못하는 게 혹시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받으니까 비명계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게 오늘 오후에 딱 언론을 통해서 이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김남국 의원이 당에 큰 지금 아까 뭐 김수수 전 총장도 그렇고 전용기 의원도 당에 큰 어려움을 끼쳤다 지금. 그리고 탈당 사항인데 이것도 굉장히 곤란해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요.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이 뭐죠? 후원 인증 릴레이가 있답니다.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김남국 응원 챌린지에 함께해 주세요. 그러면서 후원금 보냈다. 막 이런 거 인증하는 걸 올리고 있답니다. 지금. 보냈다니까 다른 사람도 동참하라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그러면서 써요. 김남국 의원 공작당하고 있다. 김남국 파이팅, 응원해, 챌린지 등등등등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래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민주당 사안과 관련된 영상이 지금 방금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무소속이 되면 조금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다음번 국회에서도 김남국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간구를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의롭고 그리고 사심 없는 친구를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 이게 무슨 모습일까요? 당에는 뭐 어느 당이나 다 강경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지금 이제 거대 양당제의 이렇게 대결 정치가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 서로가 좀 더 이 강한 주장을 하는 쪽이 주도성을 잡아갈 가능성이 많고 그런 측면에서 뭔가 음모론이라든지 뭔가의 탄압을 외부로부터 받고 기획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이제 여건이 이렇게 조성되면 내부에서 당연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나름의 뭐 응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독약이죠. 이런 거 좋아하면 결국 당은 지지율이 국민들로부터 예면받고 줄어드는 거니까 뭐 일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성의 이제 릴레이 지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결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김남국 의원에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보고요. 또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손혜원 의원은 지금 이제 물론 그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밖에 나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저번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어떤 강성 지지자를 모아서
다른 당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내가 살려서 국회로 다시 보내겠다. 뭐 각오 같은 것도 밝힌 것 같기도 하고요. 신성범 전 의원이 이 상황 좀 두 가지 상 손혜원 전 의원의 어떤 입장 지금 영상으로 확인해봤고요. 앞서서 글쎄요 어떤 민주당 지지자로 보이는 분들이 뭔가 후원을 하자 이런 챌린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이른바 지금 민주당 내 열성 지지자들, 열성 당원들의 멘탈 심리 상태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수박한테 당했다. 우리 남국이 수박한테 당했다. 수박. 그처럼 팔았고 썩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보수 민주당 내 보수 인사들한테 당했다. 핍박받고 있다. 이런 시각이니까 손혜원 전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2019년 20년인가 목포 자기 지역구에서 구도심에서 적산가옥 많이 샀다가 부동산이 문제가 됐었죠.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탈당했던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이제 보십시오. 민주당은 이제 끝났다. 수박들 이렇게 밟힌 나도 밟혔고 우리 남국이도 밟혔다. 민주당이 이제 끝났다. 내가 살려서 국회를 보내겠다. 뭐 병적이죠. 제가 보기엔 병적인 거죠. 저렇게 되면. 정혁신 변호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혜원 의원 저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이 이번 거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라고 했어요. 손혜원 의원은 그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전 재산과 목숨을 걸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분이 목숨 걸면 큰일 나는데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유죄 나왔잖아요. 전 재산 내놨습니까? 가만히 계셨어야죠. 왜 본인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리마인드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모습이 참 여러 갈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 아무튼. 근데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민주당이 그 갈래 때문에 갈등이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보다 또 다른 갈래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도 등장하고요. 국회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얘기까지 막 섞여 있는 주제가 준비돼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만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만찬 초청장 못 받은 당대표, 그 당대표는 바로 여기 사진에 있죠. 이재명 대표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그러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뭐 사무총장 등 이렇게 포함이 됐잖아요. 국회. 여기 보면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돼요. 김진표 의장이 이런 제안을 하죠. 양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이 최근에 조금 교체될 건데 만나는 거 어떻습니까? 뭐 식사라도 하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제안하니까 좋다. 내가 국회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좀 이달 말로 지금 보여요. 일정은. 근데 여기 보면 상임위원장단과 원내대표예요. 당대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 그럼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가 안 되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또 회자가 되는 거예요. 자, 관련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1년 동안 이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야당 대표의 회동이 대화정치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신년 인사회에 여러 사람들하고 인사회 하는데 저를 오라고 했다고요? 신년 인사회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지난 22일 그 행안부로부터 신년 인사에 초청한다고 하는 메일이
저희 대표 메일로 이제 접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는 이 일정이 있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행안부에 이제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전화 한 통 없이 이메일을 띡 보내고 덜렁 보내는 그런 초대 방식은 좀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네. 이달 말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대통령이 좋다라고 했으면 이건 뭐 거의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날짜를 구체로 잡겠죠? 지금 구체로 만찬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만찬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당 대표들은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 만찬에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할까요? 아니 불참을 할까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통상 국회에서의 대표는 원내대표가 맞죠. 예. 그래서 아마 대표까지 초대를 한다면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게 통상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예. 그래서 상임위원장들과 그다음에 원내대표까지 해서 지도부인 거죠. 국회의 지도부가 국회의장과 원내 지도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나지 않으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패싱이라는 저는 평가를 받는 것도 어색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약간 본인이 대통령을 만나는 걸 약간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원래 보통 같으면 제1야당의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사실 실수를 한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적으로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에 와서 박광원 원내대표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중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렇게 서로가 갈라져 있는 갈등의 정치 속에는 나만 아니더라도 박광원 원내대표라도 만나는 것을 나는 감수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에서 사실 보좌를 잘 못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박광원 원내대표가 대통령 만나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인데 그거를 하는 것도 애매해진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 박광원 원내대표는 참석을 해도 약간 이상하고 또 안 가도 이상하고 약간 난처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이재명 대표가 빼고도 만날 수 있겠다 했으니까 국회에서 저런 국회의장과 상임위가 만나는 거는 뭐 거기에 안 갈 수도 있죠. 마침 뭐 김기현 당대표가 초대 안 됐다면 같이 안 가는 거고요. 초대됐다면 양당의 대표를 다 초대하면 더 좋고요. 좀 속 좁은 정치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협치, 국회와 함께 이럴 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나면 더 좋죠. 그러니까 뭐 단독으로 만나는 거는 뭐 본인이 뭐 범죄자 취급을 해서 못 만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같이 만날 때까지 뭐 못 만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신성범 전 의원. 박광원 원내대표는 가셔야죠. 만나야죠. 왜 보십시오. 이거는 자, 자리를 누가 주관합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을 뭐 만나겠다. 만남 자리가 윤 대통령이 나도 가겠습니다. 그럼 오세요라고 해서 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을 약간 초청하는 정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 박광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거기에 빠지면 더 여야 관계가 악화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모멘텀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박광원 원내대표는 무조건 참석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거예요. 나중에 뭐 김기현 대표 초청 대상이 아니잖아요. 김기현이 빠지니까 이재명도 빠지는 거고. 그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예, 조영기 의원. 그래서 원내대표가 국회에서는 원내대표가 당을 대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신성범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판받는 것은 왜 이재명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안 만나주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줬기 때문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인데 저도 우리 김두루 총장님께서 해주신 말처럼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승적으로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데 가끔씩 나오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좀 쓰셨네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굉장히 일정이 바빴어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 일일이 다 하나씩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행사의 주인공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어린이들. 그 모습 영상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둘, 셋. 여러분들 이렇게 뛰는 걸 보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 용산으로 온 게 얼마나 잘 된 일인지
가슴이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고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축구장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파이팅! 영치 변호사. 그러니까 야구장도 가고 축구장도 가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정치와이드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관련주 참 많이 다뤄봤는데 항상 보면은요, 어제 특히 그래요. 어린이들을 만났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요, 가장 밝아요. 정치인들 만날 때는 안 밝습니다. 이거 뭐죠? 아니, 저도 애들 만날 때 얼굴이 밝아지겠죠. 뭐 어른들 만날 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일 생각하고 그러면 얼굴이 밝아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저기가 미팔군 안에요. 고등학교가 있어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저 자리 아닌가 싶고. 아, 지금 새로 개장한 그 공원 안에. 네.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느낌이 제가 종종 왔다 갔다 했던 데라서. 그런데 일단은 대통령이 두 가지가 좋은 거죠. 첫 번째,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하면서 심판 받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있으셨겠고 그다음에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른들, 특히 이제 거대 야당하고 싸우다가 어린이들이 뭐 대통령 뭐 이렇게 비판했겠습니까? 그냥 대통령 와주셨으니까 신기하다. 어린이들 눈에는 그냥 할아버지로 보일까요, 그냥? 할아버지보다 뭐 할아버지로 보이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큰아버지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들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간만에 아주 기분 좋고 뭐 리프레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주선 촌장님, 야당에 계시지만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 모습? 정치를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를 정치를 대할 때 마음으로 정말 기쁘게 누구를 만나도 뭐 속마음이 어떻게 되든 정말 겉으로 좀 이렇게 아주 웃으면서 만나고 저렇게 좋게 연출하면 얼마든 정치인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렇게 동네 아저씨처럼 보이고 저는 친근한 이미지를 저런 분 만날 때가 아니라 정치인을 만나서 특히 국회를 만나서 저런 것들 연출해주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뭐 보니까요, 뭐 축구장 가서 아이들하고 좀 뭔가를 접촉도 하고 또 야구장에 가서 또 심판도 직접 뭐 이런 모습이 있어서 꽤 회자가 좀 됐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연속해서 2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 각각 전직 대통령들이 좀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청계천 나들이 간 MB. 여기서 뭐 질문도 받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 있다 그래요, 오늘. 이거 오늘입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정인데 여기 사진도 이렇게 좀 있죠. 청계천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문에 한 명 갖고 안 돼요. 그림 그리는 거야? 네.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뒤를 주고 있어요. 네. 앞에 잠깐 나와주세요. 오늘이 3번째 외부 공개 행사인데 관련해서 공개 행사인가? 뭐 공개 행사라고 무슨 특별히 무슨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일각에선 총선 앞두시고 공개 활동 시작하시려는 정치활동 재개한 거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나는 총선에도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국가 원로시잖아요. 최근 전국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좀 해주신다. 어떻게 보면 어려울 때니까 힘을 좀 모아줘야죠. 힘을 모아줘야 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이 뭐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죠. 뭐 이 소리였군요. 이 얘기를 한 건데. 자, 신성범 전 의원님. 우선 궁금한 게 청계천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본인은 별 의미 없이 그냥 한 거다. 뭐 공개 일정이라고 특별히 무슨 의미를 잡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청계천입니다. 청계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MB의 상징이 뭡니까? 상징. 서울시의 버스 전용 차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청계천 복개, 청계천을 덮은 거잖아요. 청계천을 복원한 거죠. 복원한 거죠. 복개된 걸 뜯어낸 뭐, 거죠. 복원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계천이라는 게 우리도 잊고 있었는데 발 밑에 뜯어내고 새롭게 저 추진력 때문에 서울시장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서울시장 당시 시절에 했던 정책. 당연히 그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계천 시장에 있던 저런 문제가 고가철도 뭐 철거라든지 추진력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어에 몸이 돼 있다가 3회 복권 다 됐으니까 예. 가보자는 생각을 했을 테고 측근들도 이런 바 모셨던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가봅시다. 봄이고 날씨도 좋고 이렇게 하느냐. 제 눈에 띈데 보면 오히려 1941년생이에요. MB가. 예. 우리 나이로 82이에요. 여든이 넘은 거죠. 82이에요. 근데 5.8km를 제가 우리 참수한테 전화해 물어봤더니만 5.8km를 2시간 정도 걸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속보로 빠르더라.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예. 보폭이 젊은 사람보다 더 빠르더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한 상태 아닌가. 그래서 오랜만에 말씀하신 대로 아마 자기 옛날의 생각도 나고 한 번 더 아직도 살아있다. 보여주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청계천만 보고 막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지지 않겠어요? 김주수 전 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정직 대통령이 대중들하고 뭐 일부러 뭔가 행사를 만들어서 정치적 뭔가를 이벤트를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부정적으로 할 수 있으나 예. 뭐 이런 일상의 산책과 뭐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정치적 상징인 이제 청계천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저기에 또 이미 이제 정치적 그 홍보를 알려서 이렇게 사람을 모은 거는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암만 해도 뭐 사면 복권을 시켜준 윤석열 대통령을 좀 응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본인 말씀도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힘을 모아주는 게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 다른 두 분께도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 일단 저 산책을 한 장소의 의미 그다음에 질문 받고 뭐 잘되게 도와줘야지라는 취지의 얘기 두 가지인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은 저도 20년 전에 예. 제가 청계천 바로 앞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차가 이제 복개가 돼 있었거든요. 아주 넓은 도로였는데 예. 그거를 뜯어내고 뭐 청계천을 복원한다라고 그러니까 야, 그럼 여기 차가 어떻게 다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참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319 가도로 뜯는데 그 자리까지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청계천이 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날도 이제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예.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검사장, 윤석열 총장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아예 나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쓴다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뭐 이러저러 수사도 받고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는 그런 거 기억 안 해?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도 이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렇지만 나라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조윤기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전직 대통령께서 산책을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활동이 아니시라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치적인 의도는 있으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최대 공으로 세웠던 청계천을 산책하시는 거니까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굳이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 지금 이런 평가 받는데 신성범 전 의원께는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정부에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이른바 MB계 인사들이 꽤 많이 다시 포진했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 받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연결지어서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2021년쯤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윤 총장을 도와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당연히 윤석열 총장을 뭐 정치를 하게 되면. 근데 그때 윤석열 총장 주변에 사람이 모인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때 예. 그나마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거리를 많이 뒀던 거예요. 왜? 그 가장 근접하게 구속됐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수사가 막 공소유지가 진행됐고 예. MB 쪽은 좀 재판이 끝났거나 여유가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결합했던 정치 세력이 이른바 친이기가 많았던 연유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거리감 내지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도 시점이 좀 여유 활동을 할 수 있는 상대로 자유로운 인사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면서 인맥이 그렇게 형성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양쪽 진영을 다 파악하고 좀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려는 행색으로 보여져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고 예. 구미도 가고 TK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고 MB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아주 저평가된 너무 낮게 평가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불운의 대통령이다. 지금까지는 4대강 사업만 해도 그렇고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물론 대운하로 이어지는 측면이 무리한 측면이 있었지만 예. 지금 북한에서 오히려 동해와 서해를 연결하는 완전한 운하를 만들겠다는 걸 거대 국가 프로젝트로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 사업으로 이야기할 정도인데 4대강을 제대로 하고 나서 적어도 우리 남한에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운하나 이런 적어도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런 프로젝트의 유효함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예. 뭐 토목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전직 대통령이다라고 봐요. 예, 전영기 의원.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아까 조금 전에 건강하게 이렇게 예. 산책하시는 모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하셔야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MB맨들이 지금 우리 정부 요직들에 앉아 있는 부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 좀 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책임을 지킬 건 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통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 아직 추징금이 집행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추징금 납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MB맨의 저는 가장 큰 실책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책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신 그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MB맨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런 역할을 했죠. 예, 근데 지금도 외교 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도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김태호 실장이 많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소년 책사라고도 불렸던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결국은 MB맨의 기한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을 담당하게 됐는데 예. 지금 윤석열 정부 외교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망가진 적이 없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렇게 행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모습들이 오로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분명히 MB맨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힘은 더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산책길 주제로 다뤄봤는데 갑자기 좀 심각해진 상황으로 갔어요. 막 외교 아니, 문제까지 하고. 신상공 전에 그 뭐 반박까지 시켰다고요? 논쟁하기는 싫은데 이런 예.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통령을 해본 사람들끼리는 미국에서도 프레지던트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내려보고 국가를 위해서 결정을 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전현직, 당직을 막론하고 굉장히 서로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가 볼 때는 일본하고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윤통이 결단을 내렸구나라는 대목에서는 높이 평가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끼리 통하는 뭔가 있다고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산책길이 막 심각해졌는데요. 또 심각하지 않은 이 산책길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청계천 산책길 요 행사에 정치와이드의 식구 한 명이 참석을 했어요. 목요일마다 출연하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MB 성대모사도 하잖아요. 오늘 현장에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청계천 산책이 잡혀 계신데 MB 전 대통령을 성대모사 하시는 분과 뭐 만남이 예고돼 있다고요? 그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모르십니까? 그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 이재우 의원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재우? 예. 재우도 와야지. MB도 오세요. 알겠습니다. MB 네트워크잖아. 대통령이 성대모사하는 유튜버인데요. 성대모사 한번 들려드려도 되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어때요? 내 목소리가 그런데. 감사합니다.
내 목소리가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MB. 아, 오늘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저기 이재호 전 의원이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는데 이재호 의원이 이상민 그래도 손을 잡고 MB한테 소개를 시키면서 아, 이분 아이 시절에 저렇게 저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네요. 오늘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모습이 오늘 잡혀 있네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하나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목부터 보시죠. 흥행조조 문재인 다큐. 아, 이거 얼마 전에 계속 얘기가 정치권에서 회자됐던 이 다큐 영화인데 흥행이 생각만큼 잘 안 된다? 그럼 왜 그럴까? 최근에 이제 극장가가 불황인 탓일까? 이건 뭐 구조적인 이유일 거고요.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한 어떤 보이콧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탓일까? 이겁니다, 지금.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10일 오후에 문재인입니다. 제목이, 이 다큐 영화 제목이 문재인입니다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관람을 했다 그러죠? 이렇게 좀 이런 화면도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의 노무현입니다라는 이 다큐 영화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비교가 되면서 또 제작 설명도 있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2017년 5월인데 개봉 첫 주 59만, 거의 60만 명 관람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 10일 개봉 후 오늘 오전까지 7만, 8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이게 그럼.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물음표가 있는데 흥행 부진입니다. 왜 그럴까? 여기 보기가 있어요. 극장가 자체가 지금 불황이라서 아니면 이른바 문파 영화 보이콧이 있었잖아요. 이 탓일까? 아니면 진영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 자체가 이 관객 자체들이 이런 거에 대한 뭐 피로감을 느껴서 찾지 않는 걸까? 뭐 이런 겁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김두수 전 총장님, 이거 왜 흥행 부진일까요? 이거 보기도 있는데 이 보기 중에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좀 있으십니까? 보기도 뭐 조금은 관련이 있는데 예.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입니다와 비교해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당한 시간, 2017년에 개봉했지 않습니까? 아. 문재인입니다는 지금 퇴임한 지 아직 1년이 딱 1년 된 시점 정도 되니까 예. 이거는 너무 빨리 핀 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에서 어떤 생활을 할 것인지 대부분 다 예측되고 또 해왔던 5년 전 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런 걸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좀 덜 궁금하고 굳이 가서 꼭 봐야겠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조금 너무 영화를 빨리 기획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화를 너무 빨리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조기 이제 기획해서 개봉을 했기 때문에 좀 덜 궁금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안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딱히 궁금한 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영화를 선택하는 그런 유인이 좀 적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시면. 전반적으로 저 극장가 불황이라든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사안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들의 어떤 힘이 결집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은 딱 그 퇴임한 지 1년 정도라면 아직은 그렇게 꼭 영화로 해서 저걸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혁진 변호사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흥행이 예상만큼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예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다큐 영화에 비교하면 굉장히 좀 떨어지거든요, 관객이. 이건 왜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물 차이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가 많다라고 해도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차이가 질적으로 있는 거고요. 그 인원 숫자에서의 완전 다르다는 겁니까? 완전히 인물 자체가 완전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죽었다 깨나도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컨대 80년대에는 학생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나가서 돌 던지고 그러진 못해도 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안 했던 좋아했던 안 했던 어쨌든 마음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런 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두수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이에요. 왜 지금 대통령 그만두신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왜 저런 걸 갖다가 찍나? 그거는 저런 영화를 찍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일방적으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빼놓고는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평산 책방도 예. 뭐 이렇게 뭐 이상하지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저런 그런 상황이니까 굳이 가서 저 영화를 볼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보셨어요, 영화? 안 봤습니다, 아직. 보실 계획은 있으세요? 기회가 되면 아마 한번 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근데 흥행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사실 영화가 나오자마자 많은 피로감이 생긴 거죠. 영화가 나오고 나서 그 등장 인물들에 대한 논란,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시기에 이 영화가 나오는 게 맞냐 아니냐. 약간 사실 논란처럼 비춰졌죠.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도 괜히 내가 그 논란에 휘말리는 것 같고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그렇죠. 티켓 끊기가? 그런 고민들도 안 생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찾아가기가 어려워진 것 아닐까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문파가 사실 보이콧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화면도 좀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거. 이거 화면 좀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문파가 이른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층의 어떤 대표격으로 뽑히잖아요. 근데 이 영화 보지 말자고 보이콧을 했거든요. 지금요. 이 화면 보면 저런 포스터도 좀 등장했는데 전용기 의원님 왜 보이콧을 한 겁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 뭐 돈봉투,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건 지금 이 사실 윤리적인 문제로 예. 들어갈 부분들도 개파 갈등으로 치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아까 전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모든 것이 개파 갈등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CG에서 나오는 내용만 봐도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고 뭐 이낙연이 안 나오는 영화다. 이재명 네. 지지자가 이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보면 안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논리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죠. 민주당 내부 사정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세력이 있는 것인지 제가 단언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 지금 우리 CG에서 보는 포스터만 보더라도 그런 예.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를 영화로 보는 것 그리고 이 문화를 그대로 즐기는 것 이것을 넘어서 이 영화를 두고도 개파 갈등에 시초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전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 이낙연이 안 나오는 영화, 문재인에게 수익이 가지 않는 영화, 문파 영화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래서 보지 말자. 뭐 이런 게 이러니까 가뜩이나 흥행이 안 되는데 이러니까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자,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요 시점에서 생각하신 게 시성모 전원님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또 개봉 날짜 뭐 7월에 개봉한다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흥행은 안 될 겁니다. 왜 흥행이 안 되느냐 보세요. 아까 정혁진 변호사 설명 잘하셨는데 주연 배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노무현은 어떤 인물이죠? 예. 대통령직 못하겠다. 내가 마누라를 부리란 말이야. 이렇게 의외성과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런 표현에 불편해하지만 인간적인 채취가 느껴지잖아요. 캐릭터가 살아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에 등장할 만한 캐릭터다 이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 알잖아요. 모범생의 이 양반의 다음 말까지도 예상되는 조용조용한 말투.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고. 영화가 뻔하잖아요. 뭐라고 할지. 그러니까 재미없는 모범생 같은 이미지의 문재인 대통령 영화를 누가 보러 가겠어요. 다음 뻔한데. 자, 그리고 또 박원순 시장 건도 새로운 사실이나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저런 건 다 어떻게 보면 프로파간다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여. 선전의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박원순 시장 전 시장 거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 부분은 뭐 볼 거예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는 걸 갖고 자꾸 반전도 없고 드라마틱하지 않은 걸 보고 왜 흥행이 안 되냐고 물어보신다면 주연 배우 차이다. 김수 전 총장님 한 30초 남았는데 박원순 전 시장 다룬 이 다큐 영화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 부분은 약간 이제 지금까지 대중이 좀 모르는 영역이 있고요. 우리 사회에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페미 문제, 즉 여성 간의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 문제는 약간
그 보는 그의 그 시청을 얼마나 할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이슈가 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논쟁적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 약간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주셨습니다.